예,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지지난주에 행정안전부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오느라고 또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요. 자, 일단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두 대표님, 김혜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박동환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이 박동환입니다. 이제 예산 전사들. 야, 최소한 세금 빼먹지 말자. 네. 알차게 쓰자. 네. 이거고 일단 지지난주 방송에 그 네. 이북 5도 도지사들 연봉이 네. 1억 4천만 원? 네. 와, 난 저거 보고 그게 충격 먹어가지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야, 이분들이 지금 북한에 파견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도정을 하고 계시나 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이제 전 비서가 있고요. 비서 네. 2명 이상. 관용 차량까지 나옵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봤을 때 행안부 네, 네. 저기 네, 저 행안부에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분들 네. 그 사람 일자리 챙겨주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좀 공무원들 분들 중에서 조금 업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업무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거기 배치돼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면장, 읍장, 동장까지 다 세우고요. 그게 911명이고 이분들이 월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 그래서 인건비만 40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 통일부 예산도 아니야 또. 네, 어떻게 행안부 보면.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어. 오늘 이제 새날에서 게시합니다. 저희 이제 국회 청원을 해서 이북 5도 위원회 예산을 중지해라. 예, 예산 전면 중지, 그 다음에 법안 폐지. 이것을 선포하는 이 국회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가 이제 곧 새날 방송에 올라올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시작하기 전에 100명을 24시간 안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날에서 24시간 안에, 어느 1시간 안에 100명을 모을 수 있을지 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 100명 모아주시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 네. 시도지사들 연봉은 얼마쯤 되나요? 나 그게 궁금해. 대충. 네. 그분들도 사실 차관급이라고 해서 네. 그 정도 받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네. 이북 도지사 분들은 네. 그나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선거라도 치르고 거기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야 도대체? 네,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제 황해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 김한극 씨예요. 최근까지. 네. 최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을 연임한 걸로. 연임이요? 네. 장기 집권인데? 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매년 수령을 했고 그다음에 참고로 2024년에 고위공직자들 재산 순위 공개됐는데 그중에 1위가 무려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세웅이라고 평북도지사. 평안북도. 네. 어. 이분이 재산이 1,046억. 근데 거기서 지금 연봉을 받고 있다고?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야, 대단하네요. 네. 야, 이런 거는 진짜 없어져야죠. 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채팅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놨으니까요. 네. 이 방송 안에서 100명은 채울 수 있겠죠. 네. 꼭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진짜 헛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다음 넘어가면은 지금 일단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행안부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기재부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그 예산 자체를 예, 맞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을 일부 또 지자체에서 일부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쓰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살 때는 좀 싸게 사서 실제로 쓸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쓰는 이 구조죠. 네.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을 내고 이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구매를 하면 그 가게에서 이제 지자체에 이제 그 10,000원을 상품권을 갖다 주고 10,000원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5%에서 10% 정도 했었는데요. 7%에서 15%까지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할인율이 2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 그런 데는 이제 15% 정도. 예, 그리고 그 수도권은 조금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적인 사정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좀 지역별로 할인율은 7%에서 20%까지 차등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 할인율의 5%는 무조건 지자체가 되는 걸로.
이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적거나 이제 또 재정 여력이 낮거나 이런 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성남이나 이런 데하고 저쪽 경북 군위하고 똑같이 5%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재정 여력이 좀 약한 데는 이 할인율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발행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네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이 할인율을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주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2%만 되겠다. 우린 3%만 되겠다. 일률적으로 5%씩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지자체가 재정 여력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다. 예,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잘 사는 그런 구청이나 좀 여력이 있는 구청이나 아니면 지방에 또 아주 어려운 데가 이렇게 똑같이 5%의 할인율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이제 지자체가 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윤석열 때 이게 이재명 예산이라고 그래갖고 잘랐죠. 아예 그 영원했던 거를 또 민주당이 그걸 7천억인가로 끌어올리고 그랬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차 추경에서 6천억을 편성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1조 1,5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일반 소위 저작거리에 가면은 이거 굉장히 환영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디테일한 것 중에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농협 하나로마트는 1년 매출이 뭐 30억이 넘으니까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그 인구 2만 3만 되는 지자체가 보면 소비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이제 갖다 놓고 안 쓰고 이제 그런 일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데는 다 지역화폐 쓰지 않아요? 그 국민의힘 지역구 뭐 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는 대부분 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일반화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할 때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역화폐라는 거는 기본소득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을 24살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이 돈을 다른 동네에서 쓰지 말고 성남시 안에서 소비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그 지역화폐가 조금씩 그 증액도 되고 좀 활성화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농어촌에 가면 뭐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되 그 돈을 지역에 쓰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화폐를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 공사대금 있잖아요. 이 공사대금의 일부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로 포장 공사를 했어요. 지역업체가 이제 입찰을 해서 됐는데 그 업체의 동의를 받는다면 일정 비율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뭐 다 지역화폐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1조 1,500억 정도 되는 것 말고 다양한 형태로 지자체들이 이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면서 일부를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지역화폐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나라는 잘 살아. 네. 나라는 잘 사는데 일반 그 지역 불균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일어나게끔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인데 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조 1,500억 중에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였고요. 이 다음에 재밌는 게 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51억 원. 뭐 예산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착한 가격업소라고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이제 총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착한 가격업소 즉 바가지 안 씌우고 이렇게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받는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행안부 지정. 네, 행안부가 지정을 하면 이제 다른 업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이 되고 또 소상공인도 지원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방 물가 안정 관리, 그러니까 지방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균특 회계 사업으로 들어가서 돈도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30억 하다가 요번에 이제 51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렇긴 하네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앞에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뷔페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이제 잘 유심히 봐야 보이는데 아, 요즘에 그게 아니고, 이 지방자치가 이제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식당들마다, 네. 구 지정, 네. 무슨 맛집을 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변별력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유행하는 건 그런 거죠. TV에 안 나온 맛집.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이 봅니다. MBC, SBS 어디 먹방 프로에 나왔다라고 그러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변별력이 없듯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착한 가게업소 중에 74.1% 거의 대부분이 숙박 음식업입니다. 근데 이 숙박 음식업 업소에 그 업소가 전체적으로 약 86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이 착한 가게업소라고 지정된 게 1%가 안 됩니다. 0.99%. 아. 그러니까 1% 지정하고 전체적인 이런 그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용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허가 업체가 한 4만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착한 가격업소로 정해놓은 데는 한 3.7%.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네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착한 네. 가격업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어디가 착한 가격이냐 그 집 가서 이제 팔아주라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에 1일 이용자 수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라리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소상공인을 위한 좀 실질적인 지원 사업, 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의 그 명단위 지역에 가면요 정말 어렵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심 때 문도 못 여는 이런 식당들도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조금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그런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보니까 51억 원은 큰 돈이긴 한데 전국 단위로 사업하기에는 차라리 더 쓰든가 아예 네, 없애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이게 법적인 근거도 좀 약합니다. 아니, 착한 가격 없어라는 게. 아, 예.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데요. 그 버스 운수사업자 보조금 폐지 및 무상버스 도입 이 예산도 있네요. 예, 일단은 그 우리 버스 운송 사업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꽤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국가의 역할을 지금 민간 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오지에 안 가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다 운행해라. 그러면서 지원했는데 1년에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 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시 광역시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도가 한 5,500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 시가 한 2조 정도, 군이 한 5,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표준 운송 단가를 정해놓고 표준 운송 단가가 이제 100원이에요. 예. 우리 운송 수익금으로 20원을 수입을 올렸어요. 그럼 8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표준 운송 단가가 이제 아까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업체는 운송 수익금으로 6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4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나 못하나 적자가 나면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윤 부분까지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열심히 경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네. 제일 문제가 있어요. 적자 보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적자 나는 걸 보전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윤 부분까지 붙여서 보전을 해줍니다. 대충 해. 네. 대충 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버스 준공영제가 있거든요.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면서 사모펀드 있잖아요. 네. 개인의 돈을 모아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예. 이 펀드들이 그 운수업체 버스 운송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공영 주차장, 자기들 주차장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주차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기 공공기관이 만들어 놓은 공영 주차장을 쓰자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팔아요.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그걸 건물을 그걸 짓거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산이 얼마냐,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이 차등화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적자가 나면 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자기 자체적인 그 주차장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지금 적자 보전 방식에다가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버스 준공연지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할 거냐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영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적자 규모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안인데요. 신안이요? 네, 신안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45억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버스 운송, 그러니까 시내버스. 신안 거기는 섬이 우리나라에 네, 제일 많은 곳 아니에요? 네, 네. 1,004개라면서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섬도 이제 이제 다리로 많이 연결됐습니다. 요새는. 네.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이 전면 무료 교통을 도입을 하고 공영제를 하면서 전면 무료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25억으로 적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시내버스에 한해서 이 무료 교통을 제공을 하니까 탄소 중립에도 맞고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어나니까요. 자가용 타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적자폭도 줄고 이제 적자폭이 준다는 거는 군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돈을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무료 시내교통을 제공하는 데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농촌 지역에 가지고 공짜로 버스 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죠. 네. 제가 이제 정책 소개할 때 네. 100원 택시 이런 정도는 들어봤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경북이 되게 많아요. 청송, 봉화, 문경, 상주, 의성, 울진. 그죠 산골들이죠 사실. 네, 거기가. 이런 데 다 무료 시내교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남도 완도, 진도, 영암, 아까 얘기한 신안 이런 데 무료고요. 충북도 진천, 음성, 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도 단위에서 무료 교통을 제공하는 걸 갖다가 설계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새로 이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전남이 한 21개 시군 되는데 그 중에 한 지금 5개가 벌써 무료 교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농촌 지자체들이 옆 동네를 넘어댕기잖아요. 자기 그 동네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별로 무료 교통을 제공하는 건 큰 효과가 없겠다. 그러니까 광역버스, 즉 시외버스까지 무료 교통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버스 운송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 4조 정도 돼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도 설계를 잘하면 예를 들면 전남 도내 차원에서 또는 경북 도내 차원에서 그런 무료 시외버스, 무료 시내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것 저는 원래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국가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네. 교통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막 승용차들 엄청 늘어나는데 서울에 지금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만회가 맨날 생기는 논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통비 정도는 그냥 국가가 해주면 어떨까. 좀 잘 살다는 전제하에 그런 건데 진짜 이제 군 이런 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미국 포틀랜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애틀 밑에 거기가 무료로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한테 교통을 제공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네. 프랑스는 벌써 한 15년째 무료 교통 시작한 지가 이제 농촌 지역의 5만 이하 지자체 중심으로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결국은 국가가 이런 어려운 지역부터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예산을 보니까요. 일종의 약간 지식과 상식이 늘어나는 느낌? 예산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네. 이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 네. 단순하게 예산을 막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 재밌어. 네. 자, 이 다음에 진짜 신기했던 예산도 있어요.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예, 이거는 정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 카메라 탐지 장치가 설치된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21년부터 그 23년까지 3년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적발한 실적이 없어요? 만건입니다. 만건. 영건입니다. 0건.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아무리 적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 성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두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되는 그 공공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2만 5천 개 중에 7,500개 정도에다가 이런 불법 그 탐지 장치, 불법 카메라 탐지 장치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애라.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26년 내년. 네, 내년 네. 예산이 64억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도 거의 없고요.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이런 장비가 있다, 탐지 장치가 있다라는 대중들이 알고 그런 안전한 화장실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좀 홍보에도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4억 원을 만약에 이제 뭐 그 탐지 장치의 판매 회사만 이제 배를 불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네. 효과가 나야 되고 돈을 쓴 만큼 네.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 거예요. 지난번에 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업자만 좋은 예산이 있고 시민 좋은 예산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만 좋은 예산이 알겠습니다. 네. 별 예산들이 다 있네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민간 보조금, 미환수금 환수하는 문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갔거나 네. 네. 안 썼거나 네. 이것들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요. 그 민간 보조금 중에서 누락된 거 1조 5천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민간 보조금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뭔가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마치 남아있는 돈처럼 돼 있는 게 1조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관리가 사실은 썼는데 네. 부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이제 보조금을 나눠줬으면 정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어요. 또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보조금을 가지고 뭔 사업을 했으면 정산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정산 보고서가 제때 안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마치 이게 환수가 안 된 것처럼 비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규정대로 안 쓰고 불법적으로 쓴 돈도 있습니다. 한 494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이제 너 내놔라 하고선 돈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환수를 잘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들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얼마가 지급이 됐는데 정산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되고 환수가 안 된 건 어떻게 되고 불법적으로 쓴 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 민간 보조금만 잘 관리하고 환수해도 이제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1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기금. 네.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62조 원 규모에 다 합치면은. 네.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 근데 이거 관리도 잘 못하고. 네. 일단은 관리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잘 이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뭐 지역방제기금, 폐기물 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뭐 장학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농어촌 발전기금 같은 도 금액이 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부터 한 200억, 300억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금 통장이 다 따로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바로바로 즉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4, 5년 뒤를 대비해서 이제 적립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인 택지 개발에 들어가면 그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쓰기 전까지 이걸 묵혀둘 게 아니라
그 지방기금 투자 풀이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 모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이렇게 되는 기금들을 한 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모으면은 뭐 500억, 1000억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모으면 또 훨씬 커질 거고 이거를 정부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기금 투자 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일반 은행 이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게 됐어요. 주택관리기금을 이제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거의 갚아주는 거죠. 불려 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 200억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원래 빌렸던 돈을 그 주택관리기금에 다시 집어넣어 놓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 지자체들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 재정 전문가 이런 그 투자를 하고 기금을 가지고 모아서 투자를 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반 일하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정부가 좀 신경을 쓰면 크게 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뭘 잘 모르는 윤석열이가 한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거의 이게 지방교부세 안 내려보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본인들도 이제 자기들 실력으로 이제 뭔가 예산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도와줄 거냐. 네. 사실 기본적으로 그 세제 개편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뭘 잘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62조쯤 되는 이 규모를 이제 조금 더 체계화 해갖고 코스피 같은 데 또 투자 좀 하고 최근에 한 그 채권도 사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이 한 200조 벌었다 그랬나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네. 근데 저는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62조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적절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을 계속 쌓아둔다고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진짜 힘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 해야 되고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행안부가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치하는 거는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큰 돈입니까? 62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하나하나씩 보려 보니까 이제 방송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리고 네. 여러분 특별교부세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일단 뭐예요? 좀 개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지역의 사거리에 제일 많이 걸리는 플랜카드 중에 하나가 특별교부세 5억 확보, 10억 확보. 그래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일반 보통교부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에 이제 재정 수요로 쓰라고 이제 조정해가면서 주는 돈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특별한 겁니다. 아직 꼬리표가 안 붙어 있는 거죠. 약간 보너스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다. 특별한 수요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국가 지방 협력 특별교부세,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특교세 쓰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 현안, 국가 지방 협력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특별교부세가 한 2조 정도 돼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이제 그 재난안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조 정도 되고 나머지 1조 정도가 사실은 쌈짓돈입니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알아서 주는 거. 친서관계로 네. 여당 의원이라서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일에 그 단체장이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을 그 편성을 하고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예비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꼬리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 예산 심의권은 조금 그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네. 국민의 대표가 예산을 어디다 쓸지 결정해야 되는데 행정부의 장관이 결정을 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그렇네요. 사업비가 이제 특별교부세입니다.
최경환 씨가 박근혜 때 부총리 할 때 자기 지역구가 경산이에요. 네. 지금 그 조지현이 하는 지역구인데 저번에 경선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있어요. 경산에 가면은 강아지도 돈을 몰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차가 아예 안 다니는 도로를 막 깔아놓는 거예요. 네. 이것도 특별교부세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관련- 옛날에 그 경포 라인이 좀 이명박 시절에 잡고 있을 때 특교세가 경북, 대구 특히 경북에 엄청 내려갔죠. 야,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교부세라고. 그러니까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우회돈. 네. 네. 주는 돈과 약간 보너스 같은 그래서 특별한 거구나. 네. 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참. 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네. 내가 봤을 때는요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너무 너무-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뭡니까? 예. 순전히 남는 돈입니다. 순전히 남는 잉여는 남는 거고. 네. 남는 겁니다. 남은 돈이죠. 남은 돈인데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추산을 잘못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네. 여기서 세는 세금일 거고 네. 개는 계산일 거예요. 네. 순세계 잉여금. 네.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해봤더니 남더라. 네, 잉여. 진짜 순수하게 남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2월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반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남는 돈.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쓸 수 네. 있는 돈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 얼마 거칠지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더 거친 거죠. 한 100억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120억이 거쳤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100억이 거칠 줄 알고 지출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120억이 거치니까 20억이 이제 남는 거죠, 그냥 꼬리표 안 달고. 아. 그다음에 이제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공사 입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80억에 누가 공사를 하게 되고 거기 20억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잔액과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들어온 돈, 남은 돈, 그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인데 이게 지방 정부의 전체 사업 예산의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인 살림이라면 돈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 저축해 놓기도 네, 그렇죠. 하고 그러잖아요. 국민 세금, 재정이라는 거는 써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가면 빵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좀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써야 되는 돈을 일부 남겨놓긴 남겨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가 2024년 기준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한 27조 정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건 한 13, 14조를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네. 보통은 보면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해달라 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순세계 잉여금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더 해달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행안부가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된 관리 지침이라든지 또는 이제 너무 계속 잉여금이 뭐 600억에서 900억으로 120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자체들은 조금 또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쓸 때는 딱딱 정해진 분야에 쓰라고 주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심을 믿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주고 알아서 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비리 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서 이것만 써라 했더니 그 경직성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뻔히 돈이 남아돌아도 갖다 못 쓰는 경우도 꽤 있는 거고 이걸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고 있잖아요. 또 일반회계라고 있잖아요. 그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옛날에 못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일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예수예탁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썼다가 나중에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사업을 해야 될 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이 재정 간의 칸막이를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 2020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바로 앞에 이 스튜디오 바로 앞에
갑자기 방송하는 시간에 공사를 나른 거예요. 하수도를 내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의 15일 동안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서 네. 최소한 그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선심성 공사하는 느낌. 그래서 왜 보도블록도 막 네. 그게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도블록 깨진 거 다 갈지 말고 하나만 가로 해서 이게 표시해서 이렇게 갈아놓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영임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산을 쓰지를 않고 남겨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아, 니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온 예산 안 쓰고 다음에 다시 나라에 또는 도에 이 돈을 달라고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써버린다.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자 이런 차원. 이거 법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긴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뒤에 길게 가세요. 뭐 네.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예산이 네, 네. 12월 말일까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국고 보조 사업의 유유재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건물이나 땅이.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고 농어촌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농업 체험 시설을 만들었어요. 무슨 뭐 된장 담그기 체험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체험 시설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그 전시 체험 시설로만 쓰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용도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좀 잘 될 줄 알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손님도 안 오고 뭐 체험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빌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많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3, 40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뭐 좀 적은 데는 한 10개, 5개 그런 건물들이 1년에 방문객이 뭐 50명, 100명? 네, 또는 방문을 하면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앞에 이제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문은 네. 잠겨 있고 관람을 하실 분은 010 뭐 몇 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하면 이제 그분이 옵니다. 차 타고 문 열어주고 구경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박물관, 뭐 전시관,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용도를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주면 지자체들이 왜 이거 10년 동안 전시관으로 쓴다 그러고 안 썼어라고 문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많은 그 놀고 있는 건물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잠시 유예를 해주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지금부터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요 건물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그럼 돈이 훨씬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새로운 시설을 안 짓는 게 아니라 계속 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걸 쓰면 그것도 재정 절감이다. 그렇네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만 자르다가 아니라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걸로 예산을 오히려 또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 군청 공무원들 무슨 세미나라도 하면은 그걸 만들어진 데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 세미나 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무슨 펜션 가서 많이 저기 네. 리조트 같은 데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같고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장 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던 관행 때문에 네. 낭비도 심하고 감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재정 주권 시민행동이 네. 나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쓰지 말자.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뜻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예. 네. 써야 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 예. 음.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리고 용도를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야말로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뭐 40억에서 100억씩 들고 그러잖아요. 또 정부 지침에 반드시 새 건물을 지어야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프라를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건물 놔두고 왜 새로 짓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예, 그것도 예산 낭비네요. 네. 자,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예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서울시의 대심도. 서울시 네. 대심도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거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강남에 홍수가 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고 네. 대심도뿐만 아니라 지금 한강버스 종묘 뭐 해가지고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네.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네. 이제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봤을 땐 딱 오늘까지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안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네. 주에는 소방 안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벌써 50명이 네. 너물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네. 채팅창 상단에 링크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북 5도 도지사분들이 명예직이 아니라 1억 4천만 원씩 월급 받는데다가 심지어 면장 읍장까지 다 네. 월급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맞아요. 수당 다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거 출마도 한 분들이 아닌데 네. 요거 폐지하자라고 하는 링크인데 네. 선거로 법사고 네. 네. 저기 지금 저 링크가요 국회 사이트예요. 국회 네. 청원 사이트인데 가셔가지고 일단 100명을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네.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등에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네. 일단 지금 저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100명만 채워주시면 일단 1단계는 통과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5만 명 넘어야 되죠 원래는. 네. 아, 네, 5만 명 넘어야 열심히 되고 저희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간곡히 네. 부탁드리는 게 기본소득 10만 원은 10만 명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그죠? 아, 그러네. 100억이라는 거는. 네. 그죠? 이 10만 명이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돈이 지금 특권층에게 가서 되겠느냐. 그 특권층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진짜 네. 그건 분노스러웠어요. 네, 지금 네, 네. 아직까지도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 이 네. 행안부에 대해서는. 네. 어. 감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네. 네,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고 짬짬이로 명예 군수, 면장, 동장 다 스스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와, 동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철밥통 꿈의 직장 공기업 다 이야기했는데 이만한 직장은 사실 없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민 대표 때문에 도지사로 못 가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탈북민들 아니면은 그 짬짬입니다. 그러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소냐님 감사드리고요. 차재영님 좀 늦게 읽어드리니 고맙습니다. 제이님 이제 법원도 멀쩡하던 죄인들이 아프다고 휠체어 타면 헐리우드 액션 선고하고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보석 신청을 위한 큰 그림인데 판사들은 모르시나요? 푸나 판사님 아니 이진관 판사님처럼 닮았다고 지금 저를 놀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드라이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YMGO76님 잘하고 있는데 갈라치기 진심 욕 나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야, 이 방송은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히 이렇게 귀를 열고 들어보면 재밌어요. 네. 난 재밌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갈 때만 재밌는데. 예. 아, 그리고 이번 새날 방송에서 만약에 이 100억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네요. 네. 100억을 진짜. 전략하는. 네, 법안을 폐지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네. 새날 방송 10년에도 못 버는 돈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합니다. 네. 네, 이북 5도 위원회 여기 지사들이 있다는 걸 북한에서 알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거기는 또 체제가 또 바뀌었어. 네. 뭐 자강도도 있고 막. 네, 다 바뀌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네. 그래서 평화에도 기여하는, 네, 청원이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네. 네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새날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